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월요일날. 이렇게 9번째 시간. 자, 봅시다. 뭐라는가?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자, 책 몇 페이지? 150쪽. 지난주에 말했듯이 감정평가 이론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론 부분 빨리 정리하고, 물론 다 이론하겠지만 감정평가 방식이 있어. 방식이 혹시 방식 세 가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부분은 최근 10년 동안은 이론적으로 깊은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다. 다 계산 문제는. 그리고 이론은 한번 들어야 되니까 이론도 열심히 해보고,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0쪽 지난주에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기억이 없지 뭐. 150쪽의 개념, 감정평가의 개념, 뭐 이런 거 크게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150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151쪽 가면 그러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오죠. 그 분류에서는 공인평가, 공적평가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3번 평가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역시 큰 의미가 없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4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이제 이 부분부터가 중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하고 지난주에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없을 겁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가볍게 보고 갈까요?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가치. 그런데 가치가 한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 개. 그래서 여러 개 있으니까 원칙이 나와야 돼.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제5조는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건 나오는 거죠. 이 지문이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어야 되잖아요.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유예가치로 평가는 한다. 그럼 투자가치도 있고 보상가치도 있고 보험가치도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이 세 가지 예우시라고 했잖아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런데 이 감정평가 규칙하고 법하고 어떤 게 더 높아요? 법이 높잖아. 법이. 그 다음에 령이 높잖아요. 규칙보다는 대통령 령이 높잖아.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럼 시장가치, 유예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근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해 주는 거예요. 의뢰인이 와서 이거 투자가치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투자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때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앞부분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앞부분에 무슨 말 나오는데, 근데 그건 필요 없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거 잘 나오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자, 두 번째 원칙, 있는 그대로 현황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은 이 말 그대로 나온다. 자,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 1항. 감정평가는 기준치 등에서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어. 이 앞에 또 무슨 말이 나온다고? 그건 필요 없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 경우, 법, 의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더 잘 나온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이게 더 잘 나온다. 원칙, 개별평가라고 했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별평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별평가라는 말이 없고, 이렇게 나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한다. 이 말. 이렇게 나오는 거 한 4번 나왔어요, 이거에.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럼 원칙 나왔으면 예외 나와야 되는데, 예외가 세 가지 나와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근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일괄평가라고. 그럼 일괄평가는 3번 나왔죠? 이거 그대로 나와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능한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일괄평가라 하는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일괄평가란 말은 없고 그냥 우리가 학문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합니다. 그럼 가치를 달리하면 이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치를 달리하면 그 부분만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를 물어봐요. 그럼 가치를 달리하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부분만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구분평가를 하는데 이 구분평가는 사례도 알고 있어야 된다잖아요. 사례. 이런 것들이 구분평가 대상이 된다.
공장에 가면 토지, 건물, 기계 있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 기계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죠. 선박, 배는 선체, 그 다음에 엔진, 가치를 달리하죠? 구분해서 평가. 산림은 두 가지잖아요. 산의 나무하고 토지하고. 그럼 산의 토지를 산지, 나무를 임목, 두 개를 묶어서 산림. 그럼 나무하고 산지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주상복합 건물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이런 게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토지가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100번지 토지인데, 앞부분은, 전면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뒷부분은 주거용지로 이용한다. 그럼 100번지 토지 하나의 토지인데, 그런데 주거용하고 상업용, 전면과 후면이 이용 가치가 달라졌죠. 이렇게 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시험은 이 경우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출제했었습니다. 그럼 틀린 말,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구분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어느 특정 부분만, 대상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지난주 이어서 이제 두 번 그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 이게 100번지 토지인데, 근데 100번지 토지는 하나의 물건이죠? 그럼 이 부분만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만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가? 원칙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된다. 그때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경우에 이 부분만 수용됐다, 이 부분만 수용되는 거예요, 수용. 그럼 이 부분만 보상평가해야 되는, 보상액을 산정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생겼다.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부분해서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평가라고 부르는데, 부분평가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자, 이걸 사례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축됐다. 도시계획시설이 뭐예요? 도로.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도로에 편입된단다. 도시계획시설에 저축됐다. 그러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평가할 수 없다라고 출제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자,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뭘 배우냐면 오늘은 가격이론 배울 거예요. 가격이론. 자, 몇 페이지? 153쪽에 가격이론이 있어요. 가격이론. 자, 지난주에 기준시점 저한테 제가 언급했습니까? 기억이 없지 뭐, 기억이. 자, 다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없어요. 자, 기준시점 했었죠, 지난주에. 책 153쪽 가면 상단에 확인사항에서 기준시점 나와요. 기준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출제했고 자주 출제합니다. 기준시점 두 가지 기억한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게 감정평가 규칙 제2조 용어정이 나온 거야. 그런데 그 날짜는 언제인데? 가격조사 완료일. 감정평가 완료 이렇게 나온다. 그럼 무조건 틀리고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기준시점은 미리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안 정해져.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 평가할 때 가격조사를 완료해야만이 그게 기준시점이 되는 거야. 가격조사를 완료해야만이 기준시점이 된다. 그러면 가격조사가 완료해야만이 기준시점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근데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럼 이걸 평가해 주십시오 하면서 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사에게 뭐라 하냐면 기준 시점을 정해오는 거야. 예? 의뢰인은 기준 시점이란 말을 모르겠죠. 모르는데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평가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2020년 6월 29일 이 날짜로 가격을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이 날짜로. 이게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정해온 거라고. 미리. 그럼 이건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왔는데 그럼 이 경우에 무조건 이 날짜로 기준시점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날짜로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기준시점은 가격조사가 완료돼야 돼. 그래서 미리 정해오면 이 날짜에 무조건 기준시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날짜로 가서 감정평가사가 가격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면 이 날짜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가사가 생각해 보는 거지. 1년 전으로 가서 금단의 1번지 토지가 1년 전으로 가서 과연 내가 가격조사를 할 수 있을 건가? 그럼 할 수 있다, 1년 전에. 그렇다면 이 날짜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기준점 마무리합니다.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 그 날짜는 뭐다? 가격조사 완료일. 근데 미리 정해진다면 무조건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다. 자, 여기 2번, 1번, 2번이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거. 감정평가 규칙에 1번, 2번을 잘 내는 거죠. 특히 2번은 매우 빈번하게 내죠. 1번은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오고, 1번은 28회 때도 한 번 나오고, 2번 가격조사 완료일이 거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변동의 원칙. 그래서 변동의 원칙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지. 그럼 기준 시점과 관련된 가격 원칙은 뭡니까? 그러면 변동의 원칙. 이렇게 하는 소리야.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이렇게. 자, 아까 우리 기준 시점 미리 정해졌습니다. 기준 시점이 2020년 6월 29일 날 해주세요. 그럼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평가를 소급평가라고 해요. 소급평가. 소급평가. 또 책에다 쓰시니까 책 쓸 필요 없이 책은 151쪽에 있어. 151쪽. 자, 151쪽 하단부로 갔더니 소급평가란 부분이 있죠? 그 소급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한다. 그럼 소급평가. 그럼 반대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그것을 기한부평가라고 해요. 기한부평가. 기한부평가. 자, 찍기. 소급평가하고 기한부평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나마 중요성이 있는 게 소급평가가 기한부평가가. 기소야, 기소. 소급평가, 소급평가. 소급평가가 더 중요성이 있어요. 기한부평가보다. 둘 다 중요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굳이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소급평가가 더 중요성이 있다. 과거 나왔습니다. 과거. 과거의 특정 시점. 그럼 무슨 평가? 소급평가. 그럼 끝난 거 이제. 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했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자, 153쪽 부동산 가격이론. 감정평가가 어렵다 하니까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집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주는 대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개념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다음 주는 문제풀이 하는데 제일 뒤에부터, 감정평가부터 2주 연속 한번 해보자, 감정평가를. 그러면 뭔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감정평가를 또 한다는 거. 문제풀이 하지만 감정평가. 그럼 뭔가 되겠지. 선생님 나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민법을 열심히 해라. 민법을. 결혼 해도 안 되면 민법이라도 더 맞으면 되잖아. 민법 75점. 결혼 몇 점? 45점. 합격, 불합격? 합격! 그럼 되니까. 자, 그래요. 민법을 열심히 하면 돼. 결혼이 안 되면. 자, 이제 가격이론 갑시다. 그럼 이따가 끝날 무렵에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어디서부터 공부한다고 이야기할게요. 아마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제가 7, 8월 달에 범위를 다 줄 거예요. 내가 게시할 거라고. 자, 며칠날은 어디 공부한다, 어디 한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해오면 되지만. 자, 물론 그렇게 공부해오는 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갑시다. 일단. 가격이론. 가격이론은 올해 출제할 시기가 됐죠. 이제, 이거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출제할 시기가 됐습니다. 가격이론에서 가장 먼저, 뭐 가치와 가격 비교하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또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서 2번이 약간 중요성이 있고, 1번보다. 자, 그러면 가치, 가격 비교할 건데,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의노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 비교하잖아요. 자, 가치. 그럼 가치와 가격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감정평가서 하는 것은 가치 구하는 거다, 가격 구하는 것이다? 가치 구하는 것이다. 가치, 쓸모, 효용. 쓸모, 효용, 매우 추상적. 그러니까 어떤 것을 쓸모, 추상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제가 서울에서 살 생각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그렇잖아요?
아파트에서 가치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가치를 크게 못 느껴요. 그렇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많은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고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는 다르다.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주관적. 그러나 가격은 그 반대요.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추상적인 것을 돈으로 표시하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가치는 쓸모고, 가격이란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1억을 지급했다, 10억을 지급했다, 이 분필을 사면서 1,000원을 지급했다, 2,000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 구체적이고, 이 분필을 사러 가면 누구나 다 1,000원 주고 사는 거야. 문방구 가면,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가치, 이제 개념. 가치는 이렇게 표현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가치.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래, 이 분석으로부터 장래,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 이런 것을 현재 가치, 현재 시점에서 측정했다. 그래서 현재값. 뭐, 이 정도는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알아야 되지. 이걸 미래값이라고 줬다고, 미래값이. 최근에. 미래값. 가치는 미래값이다. 그럼 X냐. 자, 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미 지급됐잖아요. 과거값이다. 이렇게. 자, 가치는 아까 봤네요. 시장가치, 투자가치, 교환가치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가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감정평가할 때 원칙과 예외가 나왔잖아요. 원칙,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예외가치. 그럼 가치는 여러 개. 자, 가격은 변동합니까? 변동하지 않습니까? 변동하죠. 변동하는데 특정 시점에 하나만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가지고 아주 빈번하게 출제했습니다.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 그래서 가격의 기초는 가치라고 해요. 그럼 가치가 없으면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격이란 것은 가치를 합획으로 표시한 거야. 쓸모를 합획으로. 그게 가격이야. 그럼 가격은 가치의 합회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이렇게. 뭐 중요성은 없지만. 자,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면, 쓸모가 높아지면 가격은 높아지는 거야. 쓸모가 떨어지면,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진다. 이 관계는 성립.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진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라고. 가치가 있어야만 가격이 있다. 그리고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지만,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치는 높아진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비교하셔야 되고, 이렇게 비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진다.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가격이 높아지면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합해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야. 이거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죠.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그럼 합해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격이 높아진 거죠. 사실은 물건의 가격이 높아졌다 그만큼 합해 가치가 떨어진 거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 가지고 커피 3잔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어떤 커피숍 가면 10,000원 가지고 커피 한 잔 사고 좀 돈 남아요. 2잔까지는 못 사. 이런 거. 아마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 10,000원 가지고 커피 한 잔밖에 못 마실 겁니다. 2잔은 도저히 힘들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것은 커피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나온다면 가치와 가격의 관계가 나오지 합계 가치와 가격의 관계가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니까. 자, 그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단기하고 장기잖아요. 경제학의 이론은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 지식을 알면 이건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학은 장기적으로 일치한다고 그래.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일치.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에서 뭐든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모르니까 무조건 외우게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일치, 단기적으로는 괴리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과정,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정하는 거니까 이해 안 돼도 이해할 필요 없고,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다? 일치, 장기적으로는 일치, 장기적으로는 일치. 11월 달에 오신 분이나 1월 달에 오신 분이나 3월 달에 오신 분이나 9월 달, 10월 달 되면 점수는 비슷해져. 결론은 거의 60점. 비슷해진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9월 달 되면, 10월 달 되면
언니 언제 왔어? 3월달. 모의고사 몇 점? 62.5. 언니 나도 62.5. 나는 1월달부터 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와도 점수는 비슷하고 나중에 와도 비슷해진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지. 자, 단기. 이 단기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단기가 나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공급은 변화가 없다. 단기는 짧은 기간이 아니고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는 경우야. 어떤 경우도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다. 이게 단기야. 그럼 단기에서는 공급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자, 단기에서 단기라는 가정하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가격이 둘 다 올라간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아파트 쓸모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가격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단기가 아니라면 공급이 증가해. 공급이? 근데 단기라고 딱 명시를 하면 공급은 없어. 공급은 불변이라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진다고. 그럼 가격하고 가치를 써놓으면 그때는 가격이 또 높아진다고. 이게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된다고 그래. 그럼 이제 장기로 가볼까요? 장기는 드디어 이제 공급이 변한다고. 공급이. 그러면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해야 되겠다. 그럼 돈 된다. 아파트 공급이 증가해.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져. 공급이 증가해서 그래서 가치하고 일치한다. 이제 이 논리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 그거만 하시면 되죠. 그만. 그 반대 논리는 할 필요도 없고. 자, 단기는 무조건 공급이란 말은 없다. 장기에서 공급만 나온다. 그러니까 장기에서 공급 변화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한다. 이렇게. 자,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이제 가격과 가치 비교는 끝나요. 그럼 가치와 가격과 가치 비교가 끝나고, 네, 책을 한번 볼까요? 책 지금 몇 페이지? 153쪽 다 마무리됐어요. 자, 넘겼더니 154쪽에 부동산 가격의 본질과 특징 나오죠? 예전에 자주 나왔는데 요즘 잘 나오지 않는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봐야 될 내용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 무슨 교환이 될까지 가격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딱 2번만 기억하는 거예요. 2번만.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 토지의 가격은, 이 건물의 가격은, 이건 소유권에 대한 가격이라고 해요. 소유권. 그럼 이 건물의 가격이 건물 만들 때 비용이 얼마 투입됐냐? 그게 아니고 소유권, 권리의 가격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얼마 나오는가? 권리관계에서 소유권이 진정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권리의 가격이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진정성이 없다. 소유권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높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고 이 부동산에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역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권리 가격이니까 이 하나의 부동산에 이 100번이라는 토지에 소유권도 붙어있고 소유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 즉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도 있다. 두 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있다. 그럼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냐 없냐를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소유권 가격도 있고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가격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렇게 안 물어보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런 걸 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자료를 주고 나서 지상권의 가격을 평가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지역권의 가격은 평가해 보십시오.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지상권만의 가격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 한 20년 전에는 아주 단골 손님이 별표 5개 있는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단 하나만,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하나만. 자, 이제 가치 형성 원리.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을 좀 보자. 자,
예전에 요 가치 형성 요인, 15년 전에 가치 형성 요인은 별표 5개짜리였다. 근데 지금은 별표가 아니다. 그다음에 요 가치 발생 요인도 예전에 잘 나오다가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요즘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 작년에 가치 형성 요인이 답이 됐는데, 요 가치 형성 요인은 예전에 요 내용, 책 보면 여기 표 만들어 놨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 표가 별표 5개였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고, 요즘은 계속 이건네요. 가치 형성 요인 개념을 낸다고. 여기서 좀 복잡한 설명을 할 거니까 들어보시라고. 가치 형성 요인은 이걸 그대로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여기서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몇 가지 할 건데, 그 부수적인 설명은 나중에 좀 이따가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 하면 감정평가 이제 방법에서 이제 쭉 나오는 말들이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 나온다.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뭐라고요? 일지계. 또 쉬는 시간에 언니 일지계가 뭐냐 그러지 말고, 언니 혹시 일지매 아니야? 일지매? 근데 결혼생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일지계 이렇게 딱. 일지계란 말은 좀 있으면 많이 나와요 또. 그럼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뭐 일지계, 경제적 가치 뭐 일지계. 이렇게. 자, 작년에 이렇게 냈다고 뻔뻔스럽게. 작년에 이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 경제적을 시장 이렇게 냈다고.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거의 찾아내기 힘듭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힘들었다고. 그럼 경제적 가치, 아니 시장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 일지기가 있다 이렇게. 자,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설명해 볼 건데,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검단 이렇게 있나요? 그럼 검단이라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 요인 그래요.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검단에 있는 1번지 토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1번지 토지에 있는 부동산,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개별 요인 그래요.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요인 그래요. 일반적 요인. 자, 정리.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다? 일지계가 있다.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뒤에 몽고 반점이 있다. 이것부터 일반적 요인이야. 일반적 요인.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일반적 요인 비교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일반적 요인 비교.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일반적 요인이라고 한다니까?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비교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일반적 요인 비교란 말은 없어요. 자, 가치 형성 요인 뭐가 있다고요? 일지계.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바쁘다. 봐봐요. 여기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미리 여기서 알고 와야 돼. 아, 그런 뜻이구나, 이게. 무작정 공부하면 안 된다고. 여기 봐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가치 형성이 뭐예요? 일지계. 일지계, 일지계, 일지계. 일이 뭔데? 일반적 요인. 지가 지역 요인. 걔가 개별 요인.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사례 부동산이요. 거래사례와 비교하는데 뭘 비교하냐?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한다고. 요번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뭐가 있다고요? 일지계가 있다.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를 하면 일반적 요인도 비교해야 되고 지역 요인도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할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니까. 근데 일반적 요인은 여러분과 저하고 다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일반적 요인 비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다고.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라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근데 가치 형성요인 비교 그러면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인데 일반적 요인은 다 똑같지. 모든 분야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그럼 비교란 말이 없지. 비교란 말이. 여러분과 제가 같은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역 요인은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지. 지역 요인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여기 우리나라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역으로 보면 여기서 고향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인천인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그럼 지역이 달라지지. 그때는 이제 지역끼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개별 요인은 무조건 비교를 다 해야 되고 그럼 지역 요인은 비교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여기 다 한국 사람. 여기 일반적 요인. 그것은 비교할 필요 없지.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고향이 경기도, 여기 있는 분들은 충청도. 그럼 지역이 다르죠. 그때는 비교하는 거지. 그럼 같은 충청도 사람끼리는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역이 같으면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온다. 네? 근데 개별 요인은 다 비교해야 돼. 그래서 개별 요인 생략이란 말은 없다고. 개별 요인 비교 생략이란 말은 없고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 있대. 다시요. 여기 다 우리나라 사람 일반적 요인 더 똑같은 일반적 요인 비교란 말은 없다. 그럼 지역이 달라지면 출신 지역이 달라지면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교하겠지. 비교. 그런데 출신 지역도 똑같다. 그럼 지역 요인이 똑같겠지.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개별 요인 비교 생략이라는 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연결되는 게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요. 자, 다시 갈게요. 원산대로 빨리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을 배우고 있는데 가치 형성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지금 몇 번째 하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경제적 가치 일치계. 일반적 요인 비교란 말은 없다.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가 있다. 그런데 지역이 똑같으면 지역 요인 비교도 생략할 수 있다. 개별 요인 비교 생략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 끝났어요. 그런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이제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걸 냈다고. 그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일반적 요인이야.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결국은 사회적 현상, 경제적 현상, 행정적 현상이란 소리예요.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뭐가 있는가 이걸 구별해봐라 이렇게 냈다고. 요즘은 잘 나오지 않지만 24회 때인가 23회 때인가 질문 하나 줬어요. 그럼 이제 경제적 요인은 경제 용어야. 우리나라의 고용이 계속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는 높아지고 그럼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지. 그런 것들을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예전에는 이제 경제적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냈다고. 근데 요즘은 거의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문 하나 정도는 알고 갈 필요 있고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뜻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 수준, 고용, 실업, 물가,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변화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변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경제적 요인이라고 한다. 경제적 요인. 그럼 행정적은 국가 정책이야. 그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다.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어떤 규제, 계획 정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어떤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행정적 요인. 그다음에 경제 용어가 나오면 경제적 요인. 인구가 변화했다. 뭐 가구 분리 상태 이런 것들은 사회적 요인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요인일까? 교통체계. 교통체계가 나오면 고민해요. 이거 어디지? 교통체계는 행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거, 국가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행정적 요인이니까 교통체계가 완비되면 그러면 비용이 다운된다. 경제적으로 된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경제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교통체계. 그럼 도로가 신설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무슨 요인이다?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세금 제도라고. 세제는 세금 제도입니다. 그러면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세제의 변화. 그러면 이것은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럼 무슨 요인이다? 행정적 요인이다. 네, 세부담이 나오거든. 세부담의 정도. 세부담이 많냐 적냐. 세부담의 정도를 또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한다고.
돈하고 관련된 것은 경제적 요인이다. 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어는 일반적 요인은 세제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규제, 계획 변화, 그러면 행정처, 교통체계, 산업구조, 그다음에 세부담의 정도, 경제적. 됐습니까? 이 정도만. 자, 그럼 이제 가치 형성률은 끝난 거예요. 근데 가치 형성률이 이제 부수적으로 가치 형성률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늘 변동합니까? 늘 변동하겠지. 가치 형성률은 늘 변동. 그죠? 수업 시간에 뭐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신가 모르겠네.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에 집중할 때는 핸드폰이 그렇게 뭐 중요한가? 예? 핸드폰 안 하면 안 할 정도로 뭐 큰일 납니까? 계속 핸드폰만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치 형성률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늘 변동합니까? 늘 변동하죠. 그럼 가치 형성률이 늘 변동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늘 변동한다. 이렇게. 자, 이제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22회 때, 24회 때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이제 안 나오죠. 그 가치 발생 요인은 이런 뜻이에요. 이 부동산이 쓸모가 있어서 가격으로 나오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가치 발생 요인이요. 효용이 있어야 돼. 유용성 있어야 되고 아무리 효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천에 널려 있다면 가격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있어야 한단 말은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어디가 더 많다는 소리입니까? 수요가 더 많다는 소리야. 수요는 100개인데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10개밖에 안 된다. 이게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그럼 이렇게 상대적 희소야만이 가격이 지불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효용이 있고 상대적으로 희소한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라고. 지불 능력.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가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 세 가지가 본질적인 가치 발생 요인이야.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오면 부동산의 가격이 지불되려면 그럼 소유권 이전되는 소유권.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으면 그러면 돈을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가치 발생 요인에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뜻은 정확한 뜻은 이런 뜻이죠. 이 물건이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 세 가지에다가 이전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이전성. 그럼 이전성은 다른 말로 양도 가능성 그런다고? 그럼 양도 가능성이 또 무슨 말일까? 양도 가능성은 여러분 앞으로 이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면 그럼 가격이 지불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가능성. 이 이전 가능성, 양도 가능성, 이전성은 법적 개념이냐 물리적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이게 검단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게 물리적 이전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움직이니까 물리적 이전성이 있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죠. 물리적 이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은 법적 개념이냐 아니면 물리적 이전성이냐 물어본다고.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관계 이전돼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설명거리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물어보죠.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라 하면 물리적, 법적 두 개의 개념이다. 올까 있을까? X, 법적 개념이지 물리적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가치 형성 원리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은 몇 페이지로 왔냐면 책을 넣으면서 156쪽 가면 가치 재원칙. 가치 재원칙 넘어가기 전에 155쪽 가봐요. 155쪽에 하단부에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가치의 종류가 나와. 종류. 부동산 가치는 한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원칙이 나왔잖아요.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가치가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시장 가치 개념을 쭉 써준다고. 시장 가치 개념. 자, 그럼 시장 가치가 뭔가를 좀 알고 와야 되는데 이 시장 가치 개념은 위를 보면 지금 네 줄로 써놨잖아요.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한번 외워보시라고. 외워지는가. 저도 어젯밤에 겨우 외워갔는데 그런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네.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을 위하여 공개되는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당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성이 없고, 그거는 이론적으로 나오면 그게 나올 건데 그건 안 나오고, 여기 시장가치 개념,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거라고. 지금 쭉 읽었던 거, 자, 그게 시장가치 개념이라고. 맞지? 그러면서 시장가치의 성립 요건이라 나와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시장가치 성립 요건이 모의고사에서는 가끔씩 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았지만, 시장가치 성립 요건. 그러면 그 위에 우위를 기억할 게 아니라 그 밑에 성립 요건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위가 된다고. 우위는 기억하지 말고. 시장가치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 개념이야. 가치란 말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그럼 시장가치란 말이 추상적이니까 제가 막 설명해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시장가치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될 것인가.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이란 말은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 있다는 거. 그럼 이거는 통상적인 시장인가 봐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지 토지가 있고 이렇게 2번지 토지가 있어요. 그럼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의 차이점을 보면, 그럼 이 그림은 이제 여러 번 봤을 건데, 2번지 토지는 도로의 접속면이 매우 적어요. 자동차는 못 가. 리어커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1번지 토지는 도로의 접속면이 매우 넓어요. 그럼 2번지 토지 소유 입장에서 1번지 토지를 사면, 병합을 하면 완전히 좋은 땅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1번지 토지를 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근데 이 1번지 토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2번지 토지 소유자라고. 그 반대로 있을 수 있죠, 반대로. 반대로 1번지 토지 소유자가 2번지 토지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번지 토지를 사고 팔 때 여러 사람이 매수자로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1번지 토지는 사고 팔 때 매수자가 한정돼. 거의 대부분이 2번지 토지 소유자로. 이런 시장을 한정된 시장이라고 한다고. 한정된 시장. 한번 생각해봐요. 이 1번지 토지가 도로에 접했지만 면적이 적으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야.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정도 하면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이거 살려고 할 때 1,000만 원 주고는 못 사요. 1번지 토지 소유자가 1,000만 원에 안 판다 한다고. 그럼 이 1번지 토지를 사고 팔 때 시장은 1번지 토지 소유자와 2번지 토지 소유자 이 두 사람만이 형성된다고. 그럼 이게 통상적인 시장입니까? 한정된 시장입니까? 한정된 시장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시장 가치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가치가 되려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 참가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되려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어떤 억압도 없어야 돼. 자발적인 의사에서 사고 팔았을 때, 그때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정선에 놀러 갔다가 잠시 어디를 들렸다가 오면서 빚을 5억을 졌습니다. 한 3번 당겼는데, 한 3일 동안 당겼는데 5억을 빚졌어. 요거 당겼는데, 5억을 졌어요. 그럼 5억을 지면서 그 정선에 있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거야. 그 5억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써줬겠죠? 언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체 일부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줬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제가 돈을 변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선에서 이제 조직들이 온 거지, 저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5억을 변제를 하니까 5억이 없죠, 제가. 그래서 얘들이 알지. 또 아파트 하나 있는 거.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쟤들은 제가 10억이 팔 때까지 안 기다려주죠. 그래서 계약서 쓰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칼 대고, 빨리 써. 7억에 빨리 써. 이렇게 한다고. 그럼 7억에 팔면 자기 5억 가져가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7억이 거래됐습니다. 그럼 저의 자발적인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라고. 아니다. 그때는 또 시장가치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시장가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시장가치 개념은 이렇게 복잡하니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럼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것이 시장가치인데 저 개념을 내지 말고 그 밑에 시장가치 성립 요건을 외울 건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시장가치 성립 요건 가자고요. 이런 경우는 시장가치가 되겠는가 봐봐요. 여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데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어요. 그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매수인은 잘 몰라요.
그 매수인이 모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상태는 또 시장 가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통해야 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때 형성된 가치가 또 시장 가치.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사람도 억압이 없이 자유스러운 의사에 의해서 매수인, 매도인이 거래 당사자가 이 건물에 이 부동산 내용에 정통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요건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시장 가치 형성된다고. 그래서 시장 가치 개념을 다 외울 수는 없고, 거기 보면 시장 가치 성립 요건이 나와. 이제 이것부터 외우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시장성. 그것을 통상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 반대가 한정된 시장.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다고.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뭡니까 했습니까? X. 출품기간의 합리성. 일정 기간 동안 공개돼야 돼. 팔라고 내려면, 거기 이제 위로 올라, 개념 봐봐요. 개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두 번째 줄에 충분한 기간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는, 이게 출품기간 합리성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 우리 금단의 투기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럼 금단의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면 아파트 내놓은 순간 바로 팔려버린다고. 내놓은 순간. 근데 금단이라는 지역, 인천이라는 지역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게 출품기간이 합리성이야. 근데 투기적 성향이 발생하면 내놓는 순간 바로 팔려버린다고 했대. 이렇게 형성된 가치는 투기적 가치지 시장 가치라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거래의 자연성. 거래의 자연성은 아까 칼 들이대고 계약서 써. 이런 일이 없잖아요. 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 당사자의 정통성은 수요자, 공급자, 매수인, 매도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쏙쏙 알아야 된다. 그게 당사자의 정통성이야. 그 당사자의 정통성은 의의로 가면 두 번째 줄에 그 대상 물건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의의를 풀어 펼치면 그러면 시장가치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여기 5가지 나온다. 이 말을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5개 써놨지만 그러면 당사자의 정통성이 반대되는 게 당사자의 전문성이야. 전문성. 그럼 당사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당사자의 정통성이라고. 자, 이제 외워봅시다. 시장가치 성립 요건 5가지 전부터 외울 건데 앞머리 땄더니 뭐가 되냐면 대통합거당이 됐다. 대통합거당. 대통합거당. 시장가치 성립 요건 뭐요? 대통합거당. 시장가치 성립 요건 뭡니까? 대통합거당. 이렇게. 대통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정당, 국회의원 선거하면 뭐 정당이 10 몇 개 나오잖아요. 거의 20개 나오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정당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 정당을 다 통합하면 큰 당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고. 대통합, 거당. 거당은 큰 당이 됐다. 시장가치 성립 요건, 대통합 뭐다? 거당. 대통합보다 거당. 이렇게. 자, 이제 시장가치 됐어요. 한 장을 넘겨봅시다. 156쪽에 시장가치, 유해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는 잊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가치 가격이 끝났으면 이제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부동산 가치 재원칙. 자, 10분만 쉬었다 합니다. 되셨나요? 예.